달콤한 연인과 제빵사가 세계 파티시에 대회에 참석합니다. 그날은 파티시의 세계대회의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이 자리를 두고 여러 참가자들이 있지만 특히 모두의 시선을 끄는 참가자가 있습니다. 이 참가자는 행사 시작부터 모두를 놀라게 한 인물입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파티시에로 왕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 특별한 행사에서 그는 사탕 조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그는 설탕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을 만듭니다. 그 조각상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하고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작업을 마치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룬 것에 대해 매우 신나 있습니다. 그는 그날이 오기를 꿈꾸었고 그날이 지금입니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과자를 밖으로 가져와 최종 점검과 채점을 해야 한다는 발표를 듣고 동료 중 한 명에게 이 사탕 조각을 옮기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각상이 너무 커서 혼자서는 옮길 수 없고 함께 옮기려 할 때 그는 자신의 큰 꿈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는 조각상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그의 얼굴 앞에서 그것이 그의 옆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거기 서서 사탕이 부서지고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는 넘어지고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이 죽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꿈을 이루기 전에 자신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는 태어나서 그날을 위해 일해왔음을 상기한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그의 죽음의 날임이 드러난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이 사악하다고 결론 내린다. 그가 그 땅에 눈을 감으며 그는 듣는다. 한 목소리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원하느냐고 묻는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두 번째 기회를 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날부터 그는 페이스트리 밀러 모르델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듯이 그는 다른 삶으로 환생하고 카세롤 모르델과 아그네스 모르델의 아이가 된다. 젊은 부부는 그의 아버지가 전쟁 보상으로 받은 모르델 땅의 한 외딴 농장에서 살고 있다. 그 농장은 너무 황량해서 밀조차 겨우 생산할 수 있으며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다른 중요한 것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지역에 도착한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빈 농장을 모두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시작한다. 땅을 일구기 위해 노력했고 밀을 재배하려고 했어요. 결국 밀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수확인 것 같아요. 그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인 것 같아요. 그들은 계속 열심히 일했고 몇 년이 지나자 텅 빈 마을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건물들이 주변에 생겼어요. 파스트리의 아버지, 캐서롤은 전쟁 영웅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그가 자신처럼 군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데 관심이 있어서 파스트리가 아직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검술 훈련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나무 옆에 서서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가 훈련 중에 자꾸 집중이 흐트러진다고 말하며 칼을 더 잘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칼을 들고 카세롤과 싸우며 새로운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9년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삶이 멋지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는 매우 다정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가족의 막내이다. 그리고 5명의 언니가 있다. 그들은 그를 기쁨과 행복으로 대한다. 실제로 그는 그 사랑을 즐기지만 그들이 사는 영지가 밀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쉬울 뿐이다. 콩이나 달콤한 것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그는 달콤한 것을 만드는 것이 그리워지고 달콤한 것을 만들지 않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그는 달콤한 것을 만들던 삶을 기억하고 옛 삶을 생각한다. 그는 산만해지고 캐서롤이 그를 치고 그의 검에 쓰러진다. 그의 검은 뒤로 떨어지고 그는 아버지 앞에 쓰러진다. 싸움에서 졌음을 인정하며 아버지는 그들이 결투를 계속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부하이기도 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인 퓨얼이 그들을 만나러 와서 캐서롤을 부른다. 퓨얼은 그곳에 가서 거의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한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훈련을 마친 후 먹으러 가도록 카세롤은 파스트리에게 오늘은 그만 쉬고 가라고 말한다. 그는 연료에게 왜 만났는지 묻는다. 그리고 연료는 2가지 소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이고 두 번째는 나쁜 소식이니 카세롤은 먼저 듣고 싶은 소식을 선택해야 한다. 카세롤은 2가지 소식을 모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먼저 좋은 소식을 듣는 게 낫다고 한다. 연료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콩재배가 매우 잘 자라고 있으며 그 해에는 아주 좋은 수확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기뻐하는 동안 그는 좋은 결과는 단지 그들이 페이스트리 위 조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인정한다. 그가 말하길 그들이 콩재배에 라임을 넣어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하면 좋은 수확이 올 것이라고 했다. 퓨얼은 페이스트리에게 어디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지 묻고 페이스트리는 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상상하려 하며 말한다. 그는 콩을 이용해 달콤한 간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며 심지어 그 과정들을 나열하기 시작한다. 어른들은 이상하게 쳐다보며 그가 하는 말을 무엇인지 어디서 그런 것들을 들었는지 묻는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환생한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꿈꾸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의 몽상이 대부분 항상 터무니없다고 언급한다. 그 후 캐서롤은 퓨얼이 두 번째 소식을 가지고 있다고 회상한다. 그는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 묻고 퓨얼은 나쁜 소식이 리츠 왕국을 공격했던 도적들이 패배하지 않았고 도적들이 그들의 도시로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영지를 공격하는 도적들은 한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도적들이 그들의 모든 농작물을 파괴하고 수확물도 훔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페스트리는 더 큰 영향을 받는데 그가 그 세계에서 과자를 만드는 꿈이 막 실현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꿈을 파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 퓨얼은 그들에게 약 50명의 강도들이 있고 그들이 2달 후에 도시를 도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도시가 그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페스트리는 이 아이디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시와 인근 마을에서 모든 남자들을 모아도 겨우 30명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시작부터 죽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은 30명이 50명이 완전 무장한 강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캐서롤도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운하로 가서 강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매복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리츠 왕국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현실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위식의 왕국은 결코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유는 그들이 도적들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 이미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 작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도적들을 무찌른다면 큰 왕국 대신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왕에게 나쁜 평판이 될 거야. 그것은 왕의 명성을 훼손할 테니 왕도 그들이 지는 쪽을 바라겠지.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왕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캐서롤도 퓨얼 이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페이스트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는 그들이 페이스트리의 성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캐서롤은 그것이 빠져나갈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받아들여. 그는 집에 도착해서 아그네스와 딸 조세핀에게 말한다. 다음 주에 페스트리의 성인식을 잡을 예정이라고. 아그네스는 즉시 거절하지만 남편은 그것이 그들의 도시와 가족을 위해 최선임을 설득하고 그녀는 받아들인다. 당연히 성인식은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이들을 위해 치러지며 페스트리도 그 나이에 맞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아그네스는 준비를 시작하기로 하고 조세핀의 도움을 요청한다. 둘 다 그 제안에 매우 행복한 미소를 짓고 페스트리도 그 의미를 이해하며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님을 안다. 그들은 파스트리를 준비하기 위해 꾸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에게 여성복을 입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들은 그 옷이 잘 어울린다고 웃는다. 그리고 그에게 사용할 화장품도 꺼내온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의 자매들과 어머니에게 인형처럼 다루어졌다. 그들은 그를 여성스럽게 꾸미고 그의 보석과 화장품도 사용하게 했다. 그는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고 다른 자매들이 있을 때는 훨씬 더 심했다. 그는 곧 어른이 되어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 그가 성전환식 여행을 가는 날 그는 아버지와 함께 들판에 가고 아버지는 그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지 묻습니다. 그는 카세롤에게 지난 며칠 동안 일해왔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카세롤은 그를 비웃습니다. 아그네스와 조세핀도 도착하고 그가 떠나기 전에 마을의 다른 아이들이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라지고 보발디아 왕국에 나타납니다. 그곳은 그가 이렇게 큰 왕국을 처음 보는 것이고 그들이 가는 첫 번째 장소는 시장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탕과 단 것을 본다. 그는 그런 것들이 그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그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들이 갖고 싶다고 소리치고 아버지는 그에게 그가 성화 과정을 통과하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파스트리는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의 눈에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온다. 그는 사과를 본다. 그는 너무 신나서 가판대로 뛰어간다. 그의 아버지는 그들이 본카스라고 말하며 그것들이 북쪽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그들의 도시에서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파스트리는 아버지에게 집으로 가는 길에 좀 사자고
그걸 자신의 도시에서 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캐서롤은 아들의 지혜에 매우 흥분합니다. 그는 파스트리의 지혜로 모르돈 도시를 큰 도시로 만들고 여러 기사들을 통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반면에 파스트리는 자신의 사과를 구워 사과 파이를 만들고 벌을 통해 꿀을 만들어 매우 달콤한 세상을 만들기를 꿈꿉니다. 그들은 그의 성화를 위해 교회에 도착합니다. 캐서롤은 사제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지만 사제는 파스트리가 너무 작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어쨌든 과정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조세피는 퓨얼에게 진정한 성화가 무엇인지 묻고 퓨얼은 그것이 아이의 마법값의 수를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강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어두운 빈 방에 가두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법이 도움 없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이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파스트리를 하루 반 동안 가두지만 사제는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파스티가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주장한다. 파스티는 달콤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깨우기 위해 전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깨우기 전까지는 사제는 파스티에게 시도했으며 성경으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제가 성경을 읽어내리자 파스티는 자신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모두가 그의 주변에 떠다니는 영적 장신구를 볼 수 있다. 그가 끝내자 사제는 파스티에게 많은 마법의 힘이 있다고 인정한다. 캐서롤은 사제에게 동전을 건네고 떠난다. 그는 사과를 사기 위해 시장에 가서 충분히 산 후에 상인은 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이 최고의 사과를 먹었다고 어머니와 조세핀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한편 사제는 동전을 확인하고 그가 입을 다물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카세롤이 교회에 온 이유를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도적무리는 마을을 불태우고 타오르는 마을 중앙에서 그들의 약탈품을 모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편 카세롤은 여관에서 요새화 과정을 점검하는 동안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도적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공격하여 불을 질렀다고 알립니다. 리프타버 마을은 그의 영토 근처에 있습니다. 이 소식은 캐슬이 크게 걱정하게 만드는데 그는 겨우 3주 전에 수도에서 와서 마을 방어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리프타버 영토에 도달했다는 것은 준비를 서두르라는 의미이며 이제는 2주라는 기한 내에 방어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능성 있는 도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즉시 패스는 여러 마을 지도자들과 코인트로 글라카즈에게 호출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긴급 회의를 위해 즉시 모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전달하러 떠나는 동안 그는 도적들의 끈질긴 공격이 그의 계획에 장애물이 될까 걱정합니다. 멋진 요리로 가득한 땅을 만들겠다는 꿈. 그는 아버지가 적은 인력으로 마을을 지키려는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는 인력 부족 속에서도 성공하길 희망한다. 한편 카세롤은 자신 아래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명령한다. 그들이 우물을 모래로 채우고 즉시 집을 비우라고 모두 급히 본 마을로 이동한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전투할 수 있는 건강한 남자들과 농부들을 구별하고 농부들에게는 저장고에 가능한 한 많은 음식을 채우라고 명령한다. 모든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하며 이 과정에서 퓨엘은 공급품이 겨우 3일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알린다. 그들은 식량을 줄여서 운에 맡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패스워치는 걱정스럽게도 유일한 무기 제작자다. 그들은 너무 느린 속도로 공예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의 나이와 속도를 고려할 때 그는 남자들이 오랜 전투를 견딜 수 없을까 걱정한다. 반면 그는 아버지를 도울 방법을 고민한다. 그는 자신이 자처한 부관인 마크와 루미와 함께한다. 그들은 그를 도우러 왔다. 그들은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그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도 마을의 주권자인 그의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나이에 교정기를 착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를 불편하게 하므로 그는 두 사람에게 그를 귀족처럼 대하지 말고 그들이 그의 평범한 어린 시절 친구처럼 행동하라고 말한다. 그는 다른 마을 아이들과 함께 장난치며 놀고 싶지만 약탈하는 도적들의 위협이 그들의 단순한 생활 방식을 망쳐놓았다. 그는 그들에게 나이가 같은 아이들이 던질 수 있는 작은 돌들을 모아오라고 요청한다. 비록 그들이 그 돌들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전혀 모르지만 그들은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한다. 그들이 하는 동안 그는 또한 주변을 의식하라고 상기시킨다. 이상한 일이 있자마자 바로 마을로 돌아가야 해.
그들은 뒤에 바구니를 메고 돌을 던지는 임무를 시작했어. 돌을 바구니에 넣으며 루미가 묻는다. 마크, 어떤 마법의 패스였는지 알아? 마크는 그 패스가 비밀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직 사용하는 법을 연습 중이기 때문에 루미는 패스가 비밀로 할 만큼 멋진 것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여전히 순수한 힘으로는 최고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겁먹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그때 마크는 숲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 처음에 루미는 그가 장난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집중해서 듣고 나서 그들은 도적들이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는 즉시 마을로 돌아가서 입구에서 다리를 제거하고 문을 잠그려는 문지기에게 알린다. 도적들이 곧 도착할 상황에 이전에 차분했던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불안해지고 그들이 이미 길을 따라 마을을 불태운 악명 높은 도적들과 실제로 싸울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된다. 그때 캐서롤이 도착해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는 도적들을 마을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의 재산을 훔치고 구멍을 불태웠다. 그는 마을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알리며 남자들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하라고 촉구한다. 이 연설로 그는 남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즉시 각자의 자리로 이동하게 만든다. 그들은 도적을 기다리며 자리 잡는다. 퓨엘은 도적들이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지역을 잘 알지 못하고 밤에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세롤은 그들이 반드시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탈한 다른 영토들은 병력을 유지할 충분한 식량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 식량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믿으며 제안한다. 그들은 마을을 공격하기 전에 한순간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퓨엘은 마을 사람들이 밤새 깨어있는 것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약 도적들이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에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에게 엄청난 불리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카세롤은 그의 똑똑한 아들 파스코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하지만 그는 도적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어서 가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보급품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들의 숫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것이 그녀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하다가 이전 생에서 하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신을 차리니 캐서롤은 이미 다음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연료를 데리고 적 기지를 확인하러 가서 그들의 군사력을 파악합니다. 그는 파스를 마을에 남겨두고 즉시 조사하러 나섭니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후 파스는 마크에게 북쪽문에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적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화살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그는 루미에게 장인들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불과 화살을 때가 오면 사용할 것이라고. 그는 또한 화살이 아버지가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도적들에게 쫓길 때 길을 잃으면 마을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마크는 자신이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파스는 그가 퓨엘과 말들을 함께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게 제한 때문에 마을 안으로 돌아온 파스는 어떤 아이가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인 수제우 대신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한편 카세롤과 퓨엘은 숲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해 적 기지의 상황을 멀리서 관찰한다. 그는 도적들이 단순한 사람들만이 아니란 걸 알아낸다. 오히려 전 군인 출신의 말이 좋은 5마리의 말이 있다. 또한 도적들이 총 70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도 파악한다. 그래서 카세로는 이들이 전문가일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는 또 도적들이 여러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다는 것도 보고하며 그들이 노예로 팔 계획임을 추측한다. 조사를 마친 후 그들은 서둘러 적 기지로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도적들의 기지에서는 부하들이 상사에게 보고한다. 마을은 주민들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그들이 주요 마을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동안 카세롤과 그의 믿음직한 오른팔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적들을 처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을 처치하는 데 집중하며 서둘러 그들 옆을 지나갑니다. 리더는 그의 부하들에게 말에 주의하라고 지시하려 하지만 그들이 편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쯤 이미 몇 명이 부하를 잃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조직화된 지금 또 다시 돌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퓨엘에게 마을로 후퇴하라고 지시합니다. 주요 도적들은 리더가 그들을 멈추게 하려 해도 즉시 그들을 쫓아갑니다. 이 계획으로 그들은 일부 도적들을 주요 그룹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을에서는 화살이 즉시 발사된다. 그들은 멀리서 그들의 도착을 알아챈다. 퓨얼은 패스가 함정을 놓았다고 생각한다. 그가 경비들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지만 마을로 돌아가는 다른 경로를 선택하기로 결정한다. 패스가 적들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자신의 어린 병사들을 소집한다. 그들은 즉시 슬링으로 길 위에 돌을 쏟아 붓기 시작한다. 그들은 추가 피해를 위해 돌에 불을 붙이고 이 작전은 패스의 뛰어난 계획 덕분에 도적들의 추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다. 그들은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기 힘들어하는 도적들에게 불타는 돌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다. 카세롤과 연료는 그 기회를 이용해 혼란스러운 도적들에게 돌진한다. 리더가 그들에게 다가오자 그는 공격을 막기 위해 직접 게이트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다리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반대편 가장자리에 착지하는 데 성공한다. 그가 무사히 도착했으니 그의 부하들도 그를 따라 점프할 준비를 한다. 동시에 문 앞의 마을 사람들은 도구로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벽을 통과하는 데 성공하고 즉시 약한 마을 사람들을 분노에 차서 하나씩 처치하기 시작합니다. 전사가 즉시 그와 결투를 벌이기 위해 나서고 아이들은 다른 산적들을 저지합니다. 그들은 벽을 넘어왔습니다. 그가 THR과 킵스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깨닫자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그들에게 칼을 휘두르지만 그들은 파즈의 방패로 막히고 결국 부상을 입습니다. 리더는 즉시 파즈를 인질로 잡고 그의 목에 칼을 대며 이를 만듭니다. 다른 전사들은 그에게 다가서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산만한 가운데 파즈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그의 마범으로 남자의 부상을 다른 산적들에게 복제한다. 그들은 모두 어떤 공격을 받은 것인지 몰라 고통의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리더는 파즈의 마법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한 아이가 돌로 그의 머리를 가격하여 그를 의식을 잃게 한다. 마을은 도끼와 칼로 인해 황폐해졌으며 이는 산적들의 공격 때문이었다. 운 좋게도 매우 똑똑한 영주와 그의 아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승리한다. 카세로는 그의 마을 사람 중 한 명을 보내어 아내에게 전투에서 이겼다고 알린다.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아그네스는 그에게 그들이 이겼는지 묻습니다. 그는 싸움이 끝났다고 말하며 그녀가 예상한 대로 그들이 이겼다고 전합니다. 그는 그들이 감옥에 몇몇 강도들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소식에 매우 기뻐하며 남편과 아들이 모두 다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남자는 카세롤은 다치지 않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파스트리는 팔에 도끼를 맞아 조금 다쳤다고 전합니다. 아그네스는 즉시 바닥에 쓰러집니다. 조세피는 그녀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파스트리의 부상이 깊지 않으며 그 어린 소녀는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전령에게 파스트리의 부상이 얼마나 깊은지 묻고 조세핀의 말처럼 전한 바와 같이 전령은 그녀에게 그의 부상이 경미하며 곧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그네스는 기뻐하고 조세핀은 그녀의 아버지와 형도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아그네스는 남편이 언제 집에 올지를 묻습니다. 반면에 파스트리는 그들을 도와준 인근 마을에 대한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쌀 창고로 데려가서 전쟁의 잔여물이라고 말하며 모두 함께 나누어 각자의 마을로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수제랭의 친절한 제스처에 기뻐합니다. 그들은 헛간에 들어가 쌀을 가져간다. 파스트리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이 또 다른 달콤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주요 의도를 상기시킨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캐서롤은 강도들이 묶여 감옥으로 끌려가는 방식을 조정한다. 그는 강도들이 도망칠 수 없도록 간격을 두고 묶이도록 명령한다. 강도들이 감옥으로 줄을 서는 동안 그들의 머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들을 풀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 퓨얼은 캐서롤에게 강도들을 레이츠시로 보낼 것인지 묻고 캐서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것이 레이츠의 왕이 자존심을 유지하고 자신의 도시를 공격한 도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퓨엘은 또한 그들에게 그 호의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을 것인지 묻고 그는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도적들을 감옥으로 데려가 나무에 묶고 또한 도적들이 도망치지 않도록 게이트에 경비를 배치합니다. 보상이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가장 큰 동기라는 것이 알려져 있으므로 캐서롤은 승리에 기여한 모든 사람에게 보상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첫 번째 사람인 글라카주를 부릅니다. 글라카주에게 보상을 주고
또한 두 어린 아이인 마크와 루미를 부릅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첫 매복을 배치하는 데 도움을 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왜 캐서롤이 그들을 따로 부르지 않고 함께 부른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캐서롤은 그들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그들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훌륭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그는 보리헛간에서 검을 선물합니다. 아이들은 매우 신나 있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들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마크가 루미에게 묻습니다. 전투 중에 그들이 그렇게 훌륭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을 위해 검을 얻었다는 것에 행복해해요. 그들은 언젠가 성장해서 그들의 도시의 다음 영주인 파스트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요. 그들은 미래의 파스트리의 가신이 되어 그를 크게 도와주고 싶어해요. 파스트리는 그들 주위를 지나가며 그들이 선물을 나르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요. 그는 그들이 나르는 것을 도와주러 가고 모두 함께 마크의 집으로 들어가요. 마크는 행복하게 집에 들어가서 가족에게 전쟁에서 잘했다고 외쳐요. 영주가 그에게 검과 곡식을 보상으로 주었다고요. 그의 어머니는 그가 무서운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것에 더 신이 나 있다. 그녀는 그를 열렬히 안아주며 그를 대신해 정말 무섭다고 말한다. 그의 여동생도 기쁘다. 그들은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가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파스트리의 전투 중에 아들이 큰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는지 묻는다. 파스트리는 마크가 열심히 했고 그들이 승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든다. 그들은 루미의 집에도 가야 하므로 마크의 집을 떠난다. 루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녀를 매우 열렬히 안아준다. 그녀는 거의 옷에서 빠져나올 정도로 조여온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을 조이고 있다고 소리친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전투에서 받은 보상을 보여준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위해 너무 신나고 행복해한다. 그는 그녀가 부지런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할아버지는 또한 페이스트리에 인사한다. 나중에 마을의 남자들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와인과 술을 가지고 루미의 집으로 간다. 그들이 집에 들어서자 루미에게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마크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고 말하고 그곳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그녀의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와인을 서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페이스트리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도 축하에 함께하라고 요청합니다. 마크는 어른들에게 그들에게도 술을 주라고 하지만 그들은 아이들은 오직 우유만 마실 것이라고 거부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는 우유를, 어른들에게는 음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모두 술을 마시고 남자들은 처음으로 페스트리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끈 매복을 목격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매복이 조율되었고 그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크와 루미가 지역사회에서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투 중 그렇게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시는 앞으로 훌륭한 손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페스트리는 자신이 만들기로 결정한 사과 파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크와 루미는 어른들을 떠나 밖으로 나가 놀기로 합니다. 마크는 어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칭찬할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태도 때문에 모욕과 학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가끔씩 듣는 작은 칭찬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루미는 그가 문제를 일으키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놀면서 대화하던 중 마크는 루미에게 강도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아는지 묻습니다. 루미는 그들이 감옥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마크는 왕국의 미래의 하인으로서 죄수들을 지키는 책임은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죄수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루미도 그에게 동의하고 그들은 감옥으로 떠난다. 감옥에서 그들은 경비원들을 만나고 경비원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설득하려 한다. 경비원들은 거부하고 그들은 화가 나서 떠난다. 루미가 평화롭게 떠나려 할 때 마크는 그녀를 끌어당기며 제한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바닥에서 돌 몇 개를 집어들고 감옥의 다른 쪽으로 던진다. 경비원들은 소리를 듣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그곳을 떠나려 한다. 그들이 떠나자 마크와 루미는 감옥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마크에게 말을 거는 도둑의 머리를 본다. 그는 그가 옆에 있는 검의 주인인지 묻고 마크는 그 검이 보상으로 주어졌다고 말한다. 산적은 마크에게 그 검은 그의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곧 죽고 머리가 잘릴 것임을 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는 마크에게 검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선행을 하고 싶어 한다. 루미는 마크에게 그 남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마크는 거부하고 검을 꺼낸다. 산적은 그에게 검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크는 그 말에 너무 흥분하며 페이스트리처럼 마법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 남자는 마법을 끌어내기 위해 검에서 외워야 할 주문이 있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으니 마크는 가까이 와야 한다고 한다. 마크가 도착하기 전에 그 남자는 밧줄을 놓치고 마크를 차버립니다. 그는 검을 들고 루미를 칩니다. 루미가 쓰러지고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그 남자는 마크를 몸값으로 잡고 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마을 사람이 사건을 신고하고 즉시 다른 마을 사람들도 달려옵니다. 도적은 말을 타고 마크를 손에 쥔 채로 말을 타고 도망칩니다. 하이스트리가 도착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 부상당한 루미를 봅니다. 그는 그녀를 치료하라고 지시하며 부상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의 몸에 남을 흉터는 고려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밖으로 나가 남자들에게 도적이 어디로 갔는지 묻는다. 그들은 그가 동쪽으로 갔다고 말하고 파스트리는 말을 타고 그를 쫓는다. 가는 길에 그는 동쪽에 남겨둔 덫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덫이 도적을 잡으면 그는 도적의 부상을 복제하기 위해 작은 부상을 입으려 한다고 말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식이 카세롤에 전해진다. 그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들은 파스트리가 도적을 쫓았다고 말한다. 그는 즉시 일어나 그들을 쫓으려 하지만 연료가 그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대신 가겠다고 한다. 퓨엘은 도적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라며 그들을 진정시키는 것은 캐슬로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퓨엘은 또 다른 마을 사람을 요청하고 두 소년을 찾기 시작한다. 실제로 도적의 말이 함정에 밟히면서 넘어지고 만다. 그가 넘어지자 페이스트리가 도착하고 마크는 페이스트리 뒤를 따른다. 페이스트리는 칼을 꺼내고 도적은 왜 항상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페이스트리도 그 함정을 설치했는지 묻는다. 페이스트리와 싸우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며 싸우러 간다. 전투는 힘들다. 왜냐하면 도적이 페이스트리가 어떤 상처든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한 번의 타격으로 페이스트리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 전투가 더 힘들어지자 마크는 페이스트리에게 떠나라고 말하며 그의 목숨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페이스트리는 자신이 그의 중위이며 살아있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도적이 페이스트리의 검을 부수고 페이스트리를 가격하려 하자 페이스트리는 비명을 지른다. 퓨엘이 도착하지만 소년들을 찾지 못한다. 그는 페이스트리의 부서진 검을 보고 소년이 죽었다고 추정하고 그 검을 가지고 카세롤과 아그네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러 간다. 그런데 집에서 아그네스의 다리에 앉아있는 페이스트리를 보게 된다. 그는 페스트리를 지나치지 않았을 리가 없어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캐서롤에게 페스트리가 어떻게 그렇게 일찍 집에 갔는지 마지못해 묻는다. 페스트리는 아버지의 순간이동 기술을 복제했다고 고백한다. 캐서롤은 다시는 누구 앞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전투에서 마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가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다음번에는 바위 아래로 순간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연료와 만나서 산적이 자신이 페스트리가 사용한 것을 드러낼까 걱정한다고 표현한다. 다른 사람들이 페스트리가 사람들의 마법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를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마크는 슬프게 앉아있다. 파스트리가 그를 만나러 와서 루미를 방문하고 싶냐고 묻는다. 하지만 마크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한다. 파스트리는 그에게 사과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그들은 함께 가기로 한다. 파스트리는 주방으로 가서 방카 파이를 만들고 마크는 루미에게 사과한다. 루미는 즉시 그를 용서하며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파스트리가 파이를 가져오고 그들은 그것을 즐긴다. 그는 그들에게 신방카를 주고 그들은 신맛이 난다고 소리친다. 그는 방카가 신맛이 날 수도 있고 달콤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완벽하게 섞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마크에게 방카처럼 그도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말한다. 그가 자신의 부관이 되고 싶다면 찾아야 한다. 마크는 그를 고맙게 생각한다. 나중에 글라카주, 루미의 아버지가 도착하고 마크가 자신의 딸을 다치게 한 것에 화를 낸다. 그는 마크가 루미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고 모두가 웃으며 방카파이를 먹는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면서 페이스트리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달콤한 땅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결국 위식의 공주가 모르돈 필드의 사람들이 도적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페이스트리와 퓨엘이 캐서롤과 만나 도시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캐서롤이 서류를 확인한 직후 하는 첫 말은 돈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확인한 후 곧바로 돈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도시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의 사무실에 온 이유는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페이스트리는 도시가 도적들의 공격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의 도시가 농경지에 의존하는 만큼 도적들의 공격은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공격 중에는 여러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그들의 집이 파괴되고 집이 무너졌으며 심지어 우물도 막혀버렸어요. 그 일을 겪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모두 파괴된 재산을 복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우물 안에 남아있던 돌들을 제거하려 하고 또한 남은 식량을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들은 어디서 자금을 마련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캐서롤이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는 다른 도둑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냐고 묻지만 퓨얼은 말합니다. 그 다른 도둑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요. 사실 공격에서 회복된 도둑은 없으며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에게서 돈을 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 주변의 모든 마을이 이번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도시를 망치지 않으려면 말이죠. 캐스롤은 부족의회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퓨얼은 거절합니다. 그는 부족의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자 때문에 많은 피해가 생길 거야. 의회가 그들에게서 받을 이자가 그들이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클 테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제안을 내놓는데 파스트리가 가능하다면 캐서롤 부모님께도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캐서롤은 아들에게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오랫동안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와 아그네스는 부모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 그는 파스트리에게 부모님이 손주들을 만나는 것조차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하물며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면서 그가 아그네스와 함께 있을 때 이야기를 한다. 결혼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의 도둑은 불임이었고 모두가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관계에 반대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그들은 부모의 뜻과는 반대로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료는 이것이 고전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덧붙이며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이고 그가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페이스트리는 그들이 있는 시대가 부모들이 자녀를 중매하려고 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조부모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한 일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어디서 자금을 조달할지에 대해. 그날 오후 그는 루미와 마크를 만나요. 마크는 그와 어른들이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묻고 말하길 페이스트리는 도시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이에요. 루미는 마크가 발음 실수를 해서 웃고 농담을 하다가 페이스트리에게 이제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이미 나올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페이스트리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게 허락했다고 말해요. 그녀는 이미 좋아졌다고 말하고 심지어 자신을 때리려고도 해봐요. 그녀가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통증을 느끼니까 그녀는 말해요. 상처는 아직 아프지만 견딜 만하다고요. 파스트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집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마을을 계속 운영할 자금을 어디서 구할 것인지라고 말해요. 그는 다시 농사를 시작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루미는 밭을 확장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그것이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파스트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고 인력도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서요. 아이들은 도시를 도우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제안도 하기 시작한다. 마크는 파스트리가 마법을 가르친다고 말한다. 루미는 그에게 웃으며 만약 마법을 배운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그녀는 그를 멍청이라고 부르며 싸우는 법을 배웠다고 해도 그는 너무 멍청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설령 이해한다 해도 그것을 적이 아니라 자신을 상처내는 데 쓸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만약 그가 불마법을 배우면 적이 아니라 자신을 다치게 하고 태우는 데 쓸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화나서 그녀에게 소리치고 둘은 논쟁을 시작하지만 파스트리가 그들을 말리며 멈추게 한다. 그들에게는 플러트를 그만두라고 하지만 마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들이 찾고 있는 정확한 것,
즉 돈을 버는 방법에 집중한다. 루미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방카 파이를 사용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파이가 매우 맛있다고 인정하며 만약 그들이 그것을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파스트리는 그가 방카 파이를 만들던 때를 생각한다. 그는 세상을 위해 디저트를 만드는 것을 얼마나 즐기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많은 방카를 얻어야 하고 그것은 그들에게 돈이 들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들이 돈을 벌 방법을 찾고 있을 뿐 디저트를 만들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루미는 또 다른 제안을 한다. 그녀는 그들이 마법을 사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마법 기술 중 하나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마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녀의 요청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에게 바닥에 보고 싶은 것을 그리라고 말합니다. 마크는 매우 낯선 것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묻고 그는 자신이 드래곤을 그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드래곤을 직접 죽였다고도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며 페스트리는 마크가 다리가 있는 벌레를 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루미는 그녀가 방카를 그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그들이 물어보자 방카 파이라고 말합니다. 마크는 그녀를 비웃으며 그게 방카 파이처럼 보이냐고 묻고 다시 그들은 논쟁에 휘말리고 그녀는 그가 그린 것이 자신이 그린 것보다 더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페스트리는 다시 그들의 논쟁을 해결하고 마법을 부립니다. 그는 그들이 그린 그림을 바닥에 놓고 손등에 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루미는 그것을 지우려고 하지만 지워지지 않아 반영구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 그림이 지워질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는 그것이 3일 후에 벗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나무 판자에 같은 마법을 사용해 무언가를 그릴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즉, 원하는 곳에 무언가를 재창조할 수 있는지요. 즉시 그녀는 그것이 페이스트리에 뭔가를 촉발한다고 말하고 그는 그들이 이 기술을 사용해 돈을 벌 수 있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고 그녀가 매우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물러나며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집으로 간다. 집에서 캐서롤은 아그네스에게 전화해 부모님에게 돈을 좀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부모님이 돈을 주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는 그녀가 맞다고 인정하며 그녀를 귀찮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파스트리는 즉시 들어와 어른들에게 돈을 벌 방법을 찾았다고 말한다. 그는 나무를 들고 아버지에게 조세핀과 결혼하고 싶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캐서롤이 남자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물어보고 캐서롤이 순간이동 마법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순간이동할 수 있고 조세핀을 데려가서 구원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카세롤에게 순간이동 마법이 없는 귀족들은 자녀의 구원자를 어떻게 찾는지 물어봅니다. 카세롤은 그들이 왕국의 수도로 여행을 가서 무도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여행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돈을 써야 하고 가는 길에 괴물에게 공격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여정입니다. 페이스트리는 그가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나무 조각에 아그네스를 그립니다. 그는 귀족들이 이러한 그림을 구매하여 잠재적인 구원자들에게 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부모에게 보여줍니다. 그 그림은 아그네스와 똑같이 생겼고 모두가 놀랍니다. 그들이 그림을 잘 살펴보았을 때 파스트리는 그것을 중매 사진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귀족들에게 이것을 제안하려 할 때 그 사진이 딸의 짝을 찾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여행하는 스트레스를 덜어준다고 말할 것입니다. 카세롤이 그 그림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을 몇 개의 금화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법이기 때문에 재료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수익성이 높습니다. 연료는 그 제품을 출시하면 파스트리가 가진 마법의 수준이 드러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트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사용하는 유일한 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의 다른 능력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지만 첫 번째 계획은 레이츠 백작과 만나 도적들과의 전투에 대한 보상과 피해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레이츠 왕국이 잃은 것에 대해 말이죠. 실제로 그들은 레이츠 왕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은 매우 큰 왕국으로 레이츠빌이라는 도시가 본부입니다. 그들이 백작의 성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소개합니다. 기사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백작은 카세롤이 그녀를 날 것으로 먹으러 오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한 귀족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스스로 안심합니다. 그들은 백작과 만나 환영받습니다. 카세롤은 파스트리에 미리 백작이 브리오슈 살브라드 밀레 라테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늙은 백작의 맏딸이며 왕위의 후계자가 젊기 때문에 그녀가 대신 왕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브리오슈는 그들을 환영하며 함께 차를 마실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테이블로 안내하고 여러 개의 쿠키와 함께 차 한 잔을 제공합니다. 카세롤이 차를 마실 때 그는 정말로 그것을 감상해요. 왜냐하면 유명한 차니까요. 하지만 페이스트리가 그것을 마시고 쿠키를 먹을 때 그녀가 기대하는 그 흥분된 표정을 그는 보이지 않아요. 그녀는 카세롤에게 그가 죽은 영지를 되살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카세롤은 그것이 모두 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해요. 브리오슈는 그가 겸손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페이스트리에게 이야기해요. 페이스트리는 그들의 영지 성장의 공이 아버지에게 있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도적들 때문에 파괴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도적들이 레이츠에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밴디트를 일부 데려왔으니 브리오슈가 식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브리오슈가 그들이 그녀의 도시 출신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냥 그들을 왕실로 데려가 왕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 브리오슈는 자신이 어린아이에게 잡힌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밴디트들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하며 그들을 공격한 자들은 도시에서 살해되었기 때문에 밴디트들이 그녀의 왕국 출신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캐서롤은 그녀의 가족이 소유한 검을 보여준다. 그 검이 밴디트들과 함께 발견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구금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하이스트리는 150골드 코인을 협상하여 받고 그녀는 마지못해 그것을 준다. 거래를 성사시킨 후 그녀는 페이스트리에게 그의 지능을 과소평가했으며 그의 먹이가 되었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지만 그가 차를 마실 때 왜 불만스러워 보였는지 묻는다. 그는 차와 함께 제공된 쿠키가 똑같이 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쿠키를 적당히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한다. 그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조용히 시킨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그는 그녀에게 선물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천에 그녀를 그려서 선물로 준다. 그녀는 그 그림을 좋아하고 신나게 받아들인다. 듀크 카틸색 왕국 수도 중앙군의 리더가 영주를 환영한다. 명랑한 미소를 지으며 모달름이 연회장에 들어선다. 그들은 손자의 성인식을 축하하지만 그들이 그를 축하하는 동안에도 아직도 그를 어린아이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모달름 영주는 특별히 연회에 초대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며 이로 인해 노드공이 웃음을 터뜨리는데 그는 그저 자신이 칭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달름 영주는 왕국에서 영웅으로 여겨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그는 이어서 초대한 손자 스콜을 소개하며 그가 사관학교에서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다고 자랑한다. 그는 그가 사관학교에 다니던 동안 1등이었다고 자랑한다. 스콜은 긴장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격려한다. 로드 모르달름.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를 심하게 실패하게 만드네. 그의 응답하며 격려하는 동안 모르달름은 그에게 말하길 그가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과 아버지인 공작에 비해 낮은 계급이기 때문에 이것만 더 그를 불안하게 만들자 할아버지가 재빨리 끼어들며 말하길 스콜이 자라면서 그를 우상시했다고 하며 그게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라고 하셨다. 잠시 후 그는 결국 패스 쪽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그가 정중하게 무릎을 꿇으며 자신을 소개한다. 손 하나를 가슴에 얹으며 이름을 말한다. 그 남자들은 그가 어리지만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하지 않는다. 인사를 멈추고 스콜을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며 시작합니다. 그에게 경청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스콜은 그에게 정중하게 대답하려 하지만 결국 혀를 깨물고 말아. 그로 인해 공작이 웃음을 터뜨리며 패스에게도 성년이 된 것을 직접 축하합니다. 패스는 성년이 되었을 때 마법의 축복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 사실은 그들의 가족처럼 연속적으로 마법의 축복을 받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모두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공작은 신들이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패스는 단순히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후 공작은 그에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마법을 시연해보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패스는 먼저 하인을 불러 흰 천을 펼치게 한다. 그는 주변에서 만화를 모은 후 흰 천 위에 소녀의 그림을 그리는 주문을 시전한다. 모두가 그 주문의 성격에 놀라며 특히 스컬이 가장 놀란다. 이로 인해 패스는 그 천을 그에게 선물하게 된다.
자신과 마르그레이브 후베르크를 대신하여 그 이름을 듣고 공작은 그 사람이 의식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림이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빠르게 추측한다. 패스가 빠르게 장면을 전환하며 보여준다. 사진 속 소녀는 실제로 부재 중인 마그레브의 셋째 딸이다. 로드무트는 계속해서 설명한다.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는 마그레브 영토에서 그는 그의 귀여운 딸인 페트라 부인 레이디 페트라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계획은 실제로 성공한다. 스콜이 지금은 사진만 보고도 페트라에게 강한 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패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에게 알린다. 페트라 부인도 곧 있을 성인식을 위해 파티를 열 예정이며 페트라가 친구로서 스콜이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들었다고. 그녀는 스콜이 참석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작은 제안을 거절하려고 하지만 사랑에 빠진 스콜은 맹목적으로 보호자와 상의도 없이 참석하기로 동의한다. 노인은 그들이 그를 위해 결혼을 주선하려 한다는 것을 알 만큼 똑똑하지만 스콜은 바보이다. 이제 공작은 패스에게 뭔가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결코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혼자서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반면 스콜은 파티의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어 하지만 공작은 그가 어떻게 도메인으로 여행할 계획인지 묻는다. 불행히도 노인에게는 패스가 이미 그는 그들에게 설명하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 후 그는 공작에게 그의 아버지가 기꺼이 마법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움직임은 스콜에게 더 큰 흥분을 불러일으키며 그는 몰달른 경의 마법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는 재빨리 몰달른 경에게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묻고 그 일이 해결되자 공작은 숨을 쉬며 한숨을 쉽니다. 그는 지적 싸움에서 패배한 것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패스가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마그레이브가 어떤 속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가 이웃과의 지속적인 국경 분쟁에 지쳐서 공작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려는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자를 쫓아내기 위한 군사력. 그리고 레이디 페트라와 그의 손자 간의 정략 결혼은 패스의 설명 덕분에 그러한 엄적을 달성하는 완벽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공작은 그가 말한 파티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손자가 꿈의 여성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초기 논의 후 잠시 후 스콜은 패스를 만나 특별히 요청합니다. 그에게 경칭을 빼고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그는 공식적인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패스는 수긍하고 그를 패스트리 또는 패스라고 간단히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패스에게 레이디 페트라가 좋아할 만한 것, 예를 들어 꽃이나 다른 것을 물어봅니다. 특별한 간식이 있는데 그가 잠시 생각하게 만들고는 그녀에게 달콤한 것을 사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만든 쿠키를 좋아했던 것 같았거든요. 스콜이 그에게 과자를 만드는 법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라고 답했어요. 그는 새로 실험 중인 파이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스콜은 금세 그 이야기를 끊고 처음 이야기하던 주제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는 흥분해서 이야기하다가 흥분한 것을 사과했지만 스콜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가 부탁하는 것을 해준다면 괜찮다고 했어요. 패스는 그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신나서 말했는데 아마도 그는 많은 과자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스콜이 흰 천에 그린 초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실망한다. 그는 그것이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패스는 그가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더 섹시하게 바뀌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 후 그는 바로 요점으로 가서 그에게 그것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섹시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나중에 재건과 물자 배급이 계속 진행 중인 마을에서 퓨얼은 모르달경이 왜 자신의 신하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그는 그렇게까지 할 의무가 없는데도 말이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신하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때 패스가 들어오며 그들이 달콤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냐고 묻자 그들은 그가 틀렸다고 답하며 아마 요리 생각만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그는 듀크에게서 온 편지들과 함께 다가온다. 카트레셋과 마그레브 후버크의 편지도 함께. 그는 두 편지를 재빨리 받고 몇 분간의 긴장된 기대 끝에 그들은 총 2만 개의 은하를 얻었다고 웃으며 발표한다. 그들은 총 2만 은하를 손에 넣었다. 이로써 페트라 부인과 스콜경은 결국 약혼했고 이는 그들의 뛰어난 계획과 노력 덕분이었다. 패스는 그들이 결혼 성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모든 스트레스를 겪은 것에 대해 기뻐한다. 마르그레이브와의 사진 촬영은 결국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퓨얼에게 그들이 먼저 30실버 코인의 성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퓨얼은 기뻐하며 그들이 영지를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모르델경이 재빨리 끼어들어 그들이 기대를 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페트라 양을 수도에서 성년식 발표로 오가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 성년식 발표는 수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패스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퓨얼은 어떤 사람들은 두 가문 간의 약혼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혼이 취소되도록 절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일 수 있습니다. 퓨얼은 약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언급합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 하지만 모르델경은 교회가 뇌물을 받는 일부 공무원 덕분에 정보를 얻는 안식처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그의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페트라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 쉬웠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는 수행원과 경호원이 있어 그를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녀를 수도로 순간이동시키고 그곳에 있는 동안 그녀를 안전하게 지킬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퓨엘은 적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고용한 경비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겠지만 모르델경은 그들이 일을 끝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그들의 성공은 왕국의 두 큰 인물의 신뢰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스도 그들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유는 아버지의 영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의 미식을 만들기 위한 계획 때문입니다. 그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페트라 여인을 교회에서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교회는 출입구가 하나뿐이고 창문도 제한적이며 공격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남자는 그녀를 교회의 성화된 성소에 두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안 계획의 핵심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그것이 결정되자 패스는 상인에게서 구매 영수증도 건네받고 서둘러 방을 나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화난 아버지에게 멈추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버지는 패스가 허락도 받지 않고 함께 넣은 것 같은 추가 물품들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그는 행동에 대한 벌로서 잠시 동안 용돈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잠시 후 모르델룸 경과 패스는 마그레브 휴버트와 만난다. 휴버트는 마차 옆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왜 이렇게 중요한 임무에 패스를 데리고 왔는지 묻자 모르델경은 페트라 여사가 여행 중과 수도에 있는 동안 동갑내기와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것은 단순한 핑계에 불과하지만 패스는 실제로 이 작전의 주모자입니다. 후버트 영우와 패스는 인사를 나누고 그는 약혼을 가능하게 해준 그의 멋진 마법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페트라 여사와 그녀의 수행원들이 이미 앉아있는 마차를 엽니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만들어준 맛있는 쿠키에 대해 감사하며 그가 그것을 좋아해줘서 매우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쿠키를 다시 한 입 더 먹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패스는 리코 부인을 인사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페트라 부인은 그녀가 무시당했다고 꾸짖었어요. 모두가 마차에 타자마자 그들은 수도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가는 길에 패스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수정하는데 그 계획은 마그레브 영지에 있는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몰덜름 경이 그녀를 수도로 텔레포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착륙하자마자 그녀는 교회 안에 머물며 성소 안에 있을 것이고 내부로 들어오는 유일한 출입구를 확보할 거예요. 마차 안에서 허버트 마그레브는 몰덜름 경에게 그의 적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해요. 그는 자신의 딸을 보호하라고 그에게 말하고 그래서 마르크 그라프에게 충분한 계획을 세웠다고 안심시킨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하자 남자들이 먼저 나와서 안전한지 확인한다. 그들은 마차 문 옆에서 경계를 서고 곧 덤불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튀어나와 그들을 공격한다. 그들이 모르델 경과 마르크 그라프를 붙잡고 있는 동안 세 번째 적이 마차로 가서 페트라 여사를 암살하려 한다. 하지만 패스가 자신의 검으로 그의 공격을 막는다. 그는 가면을 쓴 암살자에게 맞서서 버티지만 또 다른 암살자가 나타날 때 그의 뒤에서 뛰쳐나오며 아버지가 제때 도착해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낸다. 함께 그들은 암살자들을 밀어내고 맞서며 그들의 돈을 위해 싸운 후 빠르게 교회로 달려간다. 두 소녀의 얼굴은 지하실로 내려가며 공포로 가득 차 있지만 리코는 사건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파스는 그녀의 손을 잡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한다. 모두가 성화위식을 위해 왕실로 떠나는 동안 소녀들은 좁은 길을 지나면서 긴장하고 두려워한다. 리코리스는 언니 페트라보다 훨씬 더 무서워한다.
파스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격려한다. 그녀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거의 도착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를 기쁘게 바라보며 그가 또래보다 훨씬 성숙하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 중 맞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보다 더 성숙하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그녀 대신 그녀의 여동생을 안아야 한다고 인정하며 기억한다. 그녀는 모두에게 부모님을 포함해서 매우 화가 났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의 결혼을 위해 맞선 대신 그녀의 여동생을 정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 전에 패스에게도 매우 무례했음을 기억한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을 것이라고 느끼며 그것과 상관없이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스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데려간다. 터널의 일부로 그곳에서 결국 문을 본다. 그들은 그에게 즉시 성화가 시작될 것인지 묻지만 그는 성화는 보통 사원 있는 왕국 수도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성화는 왕국 수도에서 사제가 한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의 아버지의 순간 이동 기술을 사용해 왕국 수도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그들 앞에서 문을 열고 모두 서로 손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손을 잡는 동안 그들 중 하녀인 키라는 사회적 차이 때문에 손을 잡는 것을 주저하지만 리코리스는 그녀에게 그녀의 손을 가져와서 서로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은 후 패스가 그들에 합류하고 캐서롤은 주변의 모든 만화를 모읍니다. 우주를 모아 그들이 순간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순간 이동을 하고 왕국의 수도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 패스는 소녀들을 왕국의 수도에 환영합니다. 그는 그들이 신전 안에 있으며 거기서 성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요. 그들은 마르그레브 가문과 공작 가문이 연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느꼈고 결국 그들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아르미르 가문이 수장이 무리의 도둑들을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끔찍한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연합을 파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허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임무가 아르미르 가문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아르미르가 귀족 지위를 잃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는 고군분투하며 그것을 되찾으려 하고 있으며 연합을 이용해 자신의 명성을 되찾고 귀족 칭호를 되찾고 싶어합니다. 그가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그는 그것이 단지 그들의 가문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를 모욕했던 다른 가문들을 굴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언급하는 가족은 카틸색의 가족이다. 남자들은 그에게 요점을 바로 말하라고 하고 불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시간을 끌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그에게 누구를 죽이길 원하는지 묻고 그들이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도 죽이길 원하지 않으며 죽일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한 소녀를 납치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 10개의 금화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 한 소녀를 납치하는데 10개의 금화는 너무 미친 제안이다. 그들은 그 일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한다. 그녀를 사용하여 귀족 여성을 아내로 납치하려고 합니다. 그는 실제로 귀족 여성을 납치하고 싶지만 아내로는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페트라 밀러 후베르트라는 여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후베르트 공작의 딸로 곧 왕국에서 성화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녀는 카틸색 공작의 손자와 결혼할 것입니다. 그녀를 성공적으로 납치하는 것은 카틸색 가문에게는 치욕이 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즉, 그는 그 가문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고 아마도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간청하며 반드시 성공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팀의 리더가 그에게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으며 반드시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방을 나가려 할 때 그는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려 합니다. 그러자 상사가 그가 누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이 더럽다고 댓글을 달습니다. 밖에 나가자 팀원 중 한 명이 상사에게 그들이 일을 맡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 일이 이상해 보이고 아미르가 이런 납치로부터 그들의 보스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아르미르는 두 가지를 얻으려 합니다. 첫 번째는 카틸색 공작의 손녀 며느리를 납치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성공적으로 지휘하는 공작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족에게 수치가 될 것이므로 카틸색 공작은 그들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아르미르는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르미르가 그 소녀를 붙잡아 두고 모두가 그 소녀를 찾기 시작할 때 마르크그라프 가문에 아부를 하려는 능력을 발휘할 때
그가 그 소녀를 끌어내어 그 소녀를 구한 구세주처럼 보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명예를 되찾고 아마도 귀족 칭호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 그 여인을 사랑에 빠지게 하고 아마 그 소녀와 결혼할 거야. 사장은 영웅이 희생자를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가 언제나 감동적이라고 인정하며 자신의 환상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이 이야기는 언제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랑 이야기야. 그들은 바로 일에 착수한다. 반면 사원은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여러 전사들이 앞줄에 서기 위해 노력하며 눈에 띄려고 한다. 패스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며 캐슬로에게 묻는다. 캐슬로는 그에게 말한다. 연합은 매우 강력하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이것은 가족에게 도시에서 더 많은 힘을 줄 것이고 여러 다른 가족들도 그것을 이용하려 하고 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해. 그들은 만약 그것이 자신의 가족이었다면 누구든지 곁에 두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왜 그가 그것을 귀에 대고 말해야 했는지 묻는다. 둘 다 이미 알고 있는데 페트라는 매우 불안하고 피곤해 보여서 리코리스는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한다. 괜찮은지 묻자 그녀는 단지 긴장된 것뿐이라고 말한다. 패스가 그 대화에 끼어들어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분명히 긴장할 이유가 있지만 침착해야 한다고. 결국 약혼자를 만나면 이 모든 과정이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인 스콜은 매우 차분한 젊은이이고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녀는 패스가 그린 스콜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다고 인정하며 스콜이 매우 잘생겼고 진짜 귀족처럼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를 빨리 보고 싶다고 말하며 매우 기대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패스는 매우 흥분했어요. 그는 자신과 부모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그 결혼 계획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기뻐했어요. 그는 확실히 효과적인 계획과 준비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인정했어요. 그는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어요. 그는 앞으로도 계속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는 더 깊이 생각하며 심지어 빵집 주인일 때도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때도 계획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마그레브 후버트가 페트라를 부르며 그녀의 성화를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생각에서 돌아와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그는 지금 그 자리에서 맡은 일에 집중한다. 페트라는 아버지를 따라 사원 내부로 들어가고 리코리스는 그들의 하녀인 카람과 함께 남겨지고 퓨엘은 다른 남자와 함께 방에 들어간다. 그는 캐슬로에게 자신이 마카틸색 공작의 집에서 막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에게 카틸색 집안은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다. 그는 그들에게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여러 명이 축복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들의 것과 같은 소규모 영지의 영주들도 있다고 한다. 그는 왜 그런지 궁금해하고 카세롤은 그에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패스에게 했던 것과 같은 설명을 해준다. 모든 영지의 영주들이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퓨얼은 그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인 쿤트로를 남겨두었다고 말한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주기 위해서 카세롤은 패스에게 그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리코리스를 가리키며 패스에게 페트라의 성화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말한다. 오랫동안 서 있었고 리코리스가 거기 서 있는 것에 지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페트라에게 리코리스를 손님방으로 데려가서 쉴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하고 그녀가 이 지역에 더 잘 적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는 그녀가 지루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그녀를 만나러 간다. 그는 페트라의 과정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가 손님 집에서 쉴 수 있을지 물어본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가고 퓨엘은 그들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카세롤은 퓨엘에게 아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심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패스와 리코리스 사이에 화학작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르메어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희망과 생각에 잠긴다. 그가 카트레색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지에 대해 페트라가 성화를 마치자 카트레색 장군은 고위 장교를 보내 그의 집에서 베넨이라는 사람을 사원으로 보내 페트라를 데리러 간다. 그는 캐슬로에게 그가 약혼을 위해 소녀를 데리러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간다. 그가 떠난 후 퓨엘은 캐슬로에게 그 일이 끝났는지 묻고 캐슬로는 다음 단계는 약혼 후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퓨엘은 라이코리스와 혼자 있는 패스가 더 걱정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캐슬로는 그가 더 기뻐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고 보호자와 함께 있어요. 그는 또한 파스트리도 곧 성화를 위해 갈 것이라고 말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카라는 아이들과 같은 방에 있어요. 그녀는 거기 서 있는데
파스는 불편해 보여요. 파스는 그녀에게 왜 거기 있고 페트라와 함께 있지 않냐고 묻지만 그녀는 리코리스 위에 일한다고 말해요.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도 하지만 그녀는 거절해요. 그녀는 무서운 표정을 짓고 그는 뒤로 물러서요. 그는 리코리스를 만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들어요. 그는 그녀에게도 들리냐고 묻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그들은 어두운 구멍에 빠진다. 카라는 그녀의 여인이 떠났다는 두려움에 어른들을 부른다. 캐서롤은 걱정하지 말라고 패스가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퓨얼에게 카틸색의 집으로 가서 지원을 요청하라고 한다. 그는 또한 구멍 속으로 뛰어든다. 패스는 손이 묶인 채 어두운 방에서 깨어난다. 그는 왜 납치됐는지 상사에게 묻고 싶어 하지만 상사는 이유를 말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 상사는 떠나고 동료 중 한 명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부탁한다. 패스는 누가 그의 납치를 명령했을지 추측하려 한다. 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는 그 남자에게 그를 죽이려는 건지 묻고 자신이 귀족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그를 풀어주면 약 200골드 코인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 대화는 그 남자의 관심을 끌고 그는 돈이 납치의 동기였을 가능성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것이 귀족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한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집이 귀족의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을 보고 그 귀족은 약 10년 전쯤 직위에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들이 그 연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책을 생각하며 찾으려고 한다. 약 10년 동안 제거된 귀족이 있습니다. 그는 아미르로 좁히고 리코리스의 스카프에 적어 아버지에게 보내줍니다. 한편 카세롤이 구멍 안으로 들어간 후 길을 찾지 못해 돌아옵니다. 퓨얼이 돌아와서 카틸색 장군이 어떤 남자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패스에게서 편지를 받고 그는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퓨얼에게 전투에서 몇 명을 데려오라고 하고 자신도 사원 주변의 남자들 중 몇 명을 데려가 아미르의 집과 맞추게 합니다. 퓨얼은 그에게 최소한 카틸색의 집으로 순간이동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그렇게 한다. 아르미르의 집 구멍에 보스가 도착하고 그들이 잘못된 소녀를 납치했다는 것을 밝힌다. 아르미르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 그는 페트라가 쌍둥이이고 리코리스가 그녀의 쌍둥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는 아이들을 죽여 모든 증거를 없애고 싶다고 말하지만 리코리스를 치기 전에 패스가 그를 가격하고 그의 손에서 밧줄을 제거한다. 패스는 칼을 들고 보스에게 항복할 것인지 묻지만 보스는 거부한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싸우기 위해 나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